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글쓰기. 바로 오늘은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계신가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문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상에서의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작가라든가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글쓰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제 글 써보셨어요? 언제쯤 가장 근래에 써본 글 뭐가 있을까요? 카톡이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지금 현 세대 친구들, 현 세대라고 하니까 되게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지금 대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측면의 인식이 기성세대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글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하는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나 아니면 리포트 같은 거, 과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엔 SNS에 쓰여지는 그 내용들도 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인스타가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을 막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스타를 보다 보면 어쩜 그렇게 그 샵을 잘 쓰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장 속에서 샵을 잘 표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정 이상 나이가 든 사람들의 인스타를 보면 다 샵이 마지막에 몰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태그가 맨 마지막에 샵 뭐뭐 샵 뭐뭐 뭐 이렇게만 몰려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글쓰 이런 형태의 글쓰기는 내가 새롭게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글쓰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필요성을 그렇게까지 못 느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 왜 이 글쓰기가, 이 논리적인 측면의 사고와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대학 글쓰기.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의 시도되어야 되는 글쓰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학의 글쓰기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평가, 어필,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용도로 글쓰기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평가하는 용도로 여러분의 글쓰기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필하는 용도로 글쓰기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 내가 하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글쓰기라는 걸 너무 글에만 국한돼 있지 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말하는 것까지도 바로 모든 글쓰기가 베이스에 깔린다는 거죠. TV나 이런 여러 가지 강연을 보다 보면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대로, 감정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고, 논리적 사고를 베이스에 깔고, 그걸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평가, 어필, 소통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평가에 대한 측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대학 수업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과제라든가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시험으로서,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답으로서. 그럼 서술을 하는 방식도 그냥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논리성, 논리적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그 외에도 여러분의 리포트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매주차별 나타나는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대회도 있죠. 뭐 프레젠테이션 대회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글쓰기가 요구되는 것들이 많죠. 일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글쓰기 수업은 여러분이 다른 수업, 전공 수업이라든가 다른 교양을 듣기 이전에 참 처음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한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들어야, 이걸 제대로 알아야 것들, 걸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는 어필이에요, 어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어필이라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수많은 대학생들 대부분들 SNS 하시죠. 뭐 SNS의 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에 대한 오픈 혹은 어필에 대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건 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하기 위한 글을 쓸 수 있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서, 표현에 대한 건 여러분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어필을 위해서 해당 문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실 때, 메일이라든가 문자로 연락을 하실 때도 최소한의 기본 구조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혹시나 주의해 주세요.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실 때 최소한 여러분이 무슨 분반, 무슨 수업, 무슨 학교에 누굽니다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학교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뭐랄까요? 네이버 지식인처럼 묻는 경우도 꽤 있어요. 메일에다 그냥 뭐가 궁금한데요. 나는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질문 하나 해놓으면 이게 제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얘기해 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차 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앞서서 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소통을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혹은 이 어필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보다 윗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러거든요. 여러분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포인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랑 이야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쓰는 단어가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맞추면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고객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더 맞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한자어 세대예요. 한자어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나 단어를 보면 그걸 풀이하는 게 익숙하지만 지금 현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떠한 인사라든가 그 절차에 대한 층도 익숙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도 논리적 사고를 베이스에 깔고 이거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SNS도 마찬가지겠죠. 가끔씩 어떠한 상담이나 혹은 예시 같은 걸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친구가 맞춤법이 너무 틀려요. 막 이런. 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 오타 때문에 맞춤법이 틀려서 보낸 다음에 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빠지고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맞춤법 자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적 수준과 소통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마지막은 효과적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건 단순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대학 글쓰기가 여기서 말하는 기획서나 제안서나 회의록 같은 실제 직무에서 연관되어 있는 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라는 건 대부분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사고 방식이라든가 제대로 된 글의 개요를 짤 수 있어야 이러한 직무 관련된 문서도 작성하게 된다는. 즉, 이 수업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대학 리포트나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넘어가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하셔야 되는 그러한 문서까지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좀 납득이 가시나요, 여러분? 보다 글쓰기가 많은 영역에서 이 세 가지의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오늘은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글쓰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글쓰기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조금 사람마다 복잡하거나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보시면 글쓰기란 사전적 어휘겠죠.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딱하니까 우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뭐 연필로 혹은 뭐 문서로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표현의 글쓰기 행위는 주체인 필자와 독자를 필자, 독자, 작가, 독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글을 쓴다는 건 뭐겠습니까? 누군가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필자, 작가가 될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독자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SNS라면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이 누겠습니까? 나랑 팔로우된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보고서는 독자가 누겠습니까? 교수가 독자겠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설정을 해놓고 적어야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글쓰기 행위는 단순히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무형의 독자, 보는 사람이 읽기라는 행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쓰기는 소통 및 창조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쓰기와 읽기 이 두 가지가 두 주체인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이자 소통의 과정이 바로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자와 독자 두 사람 간의 대화이자 필자와 독자 두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위한 글쓰기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글쓰기 행위를 소통의 구체적인 동기와 의도, 대상에 따라 유형화하면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에 대한 뭐 동기, 의도가 있을 것이고 대상에 따라서 되게 나눠지겠죠. 사적 글쓰기와 공적인 글쓰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볼까요? 사적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익명의 다수 독자가 아니라 이제 비공개 전체 우리가 흔히 설정이라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글쓰기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죠. 물론 이것도 약간의 가식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겠죠. 객관적인 외부 세계와 주관적인 내면 세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약간 SNS나 인스타 같은 경우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걸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제가 제 자료를 정리하거나 그 기록을 남겨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적인 글쓰기라는 것도 있어요. 공적인 글쓰기라는 건 일정한 독자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특정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 사적인 글쓰기와 공적인 글쓰기가 SNS나 이런 플랫폼 때문에 좀 미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목적은 독자의 감동의 유발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 제공, 특별한 사항이나 쟁점에 대한 입장 혹은 견해에 대한 설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뭐 논문도 그렇고 저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은 약간 이 공적인 글쓰기가 더 많겠죠.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 사적인 글쓰기가 더 많을 것이고 여러분이 접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글쓰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는 소통, 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글쓰기가 단순히 뭔가 문서를 적는다, 글자를 적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형태의 문자의 오고 감도 글쓰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글쓰기가 일상화가 되면서 중요의 도구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누구나 언제나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해요. 마찬가지로 부작용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 요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 이게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걸 말한다라고 해서 글쓰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죠. 이 글쓰기가 베이스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말로 풀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왜곡된 정보를 주거나 잘못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건 큰 부작용,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서도 글쓰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글쓰기는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드는 과정인 거니까.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무언가를 낳는 창조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어떤 글쓰기를 한다는 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정립한다는 새로운 알므로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리는 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전공 수업에서 어떠한 과제가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겠습니까?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여러분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수가 과제를 내주는 게 그 자체로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 자체가 버거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결국 지식, 무언가를 배운 걸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글쓰기의 창조적인 기능은 다양한 지식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탐구하는 대학과 이후 사회 경험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여러분의 알맞은 정의하고 새롭게 만들고 리프레시하는 그 모든 도구로서 글쓰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읽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고등교육신문의 웹사이트에서 한 달에 무려 3,0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대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냈다는 것은 그 소녀가 하루 평균 100여 건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깨어있는 동안 매 10분마다 한 번꼴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한밤이든 주중이든 주말이든 수업 시간, 점심 시간, 숙제 시간, 모든 시간에 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공감되지 않나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매번 톡을 하는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꿈, 걱정, 희망 같은 것들을 홀로 고민하면서 홀로 있어 본 적이 정말 사색에 대한 측면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소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없을 때 과연 자신들이 자기 혼자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웃거나 울어야 하는지 거의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녀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볼 만한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사실 그 소녀가 홀로 있지 않게 된 상황이 바로 혼자 지낼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내용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지금부터 바우만 그래서 온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네, 비슷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페이스북 팔로워가 100만 명인 사람이 실제 죽어서 장례식이 됐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100명도 되지 않았다. 이게 분명히 거기서 무조건 오프라인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의도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균형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대부분 SNS라는 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봤을 때 힘든 게 있으니까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상대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느껴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글에 대한 소통, 그러니까 글로 표현한다는 것과
같이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제 글이 있죠. 김태길 은 글을 쓴다는 것. 그 내용도 본인에 대한 성찰에 대한 측면이에요. 무언가 여러분, 지금은 혼자이되 혼자가 아닌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앞선 글 자체가 갖고 있는 강조점이 소통을 통한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이걸 뭐 정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의 글쓰기 활동은 어떤 거고 그 기능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활동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 수업 들으면. 내가 정말 글쓰기를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감정의 표출구로서 표현에만 국한되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쓰는 글, 리포트든 보고서든 아니면 다른 글이든 그게 좀 더 체계가 잡혀질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하는 그 소통만,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표출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체계적 글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글쓰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연습 과정, 선결적으로,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스로에게 우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왜? 이 글쓰기가 뭔지,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의미를 부여한다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울 때 가나다라를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이나 단어에 대한 이걸 글쓰기라고 말하진 않죠. 반복적인 문제를 위한 과정을 글쓰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건 그냥 생각 없이 무료하게 그냥 흘러가면서 쓰는 것이지 여기서 어떠한 변화나 발전을 기대할 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선 남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선 나에게부터 나 스스로부터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즉 글쓰기의 본질, 이 능동성, 그 의미를 의식하는 순간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물음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더 고민하게 된다는 이 고민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맞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스킬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킬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글이 있죠.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제가 제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고민 과정 자체에 여러분도 같이 탑승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선결 과제로서 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 언어, 음성 언어에 대한 특성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글쓰기는 문자를 표현의 도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이 문자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자 언어 자체. 이게 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음성 언어는 말하기라고 표현을 하죠. 스포큰 랭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타자 청자의 직접적인 접촉 상황, 상호 교감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 제스처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한 측면이 보충,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반면에 문자는 이런 게 배제가 돼요. 음성 언어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단순히 제가 말하는 걸 글로 여러분께 대본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잘 될까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자, 필자와 수신자, 독자가 전혀 이 소통이 안 되는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베이스에 깔아놓은 상황에서 문자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보조 수단 없이 추상적인 문자 기호를 통해서만 의미가 생성되고 문맥적인 측면 읽어가면서 나타나는 표현의 완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음성 언어가 꼭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거대로 또 어려운 게 있겠죠. 이 문자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글쓰기 경험과 축적이 필요하고 그걸 같이 해볼 거예요. 이 글 쓰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이 규칙 체계, 효과적인 규칙 체계,
내가 쓰는 집단, 내가 포함된 집단에서 쓰는 문자 언어의 규칙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서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중요한 차이점을 정리해보고 말하기 능력에 의해 글쓰기 능력은 어떤 수준이며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좀 전에 했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건 꼭 이 글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잠깐 스탑을 한 다음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단순히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저희는 이 수업에서 논리적 글쓰기 수업이긴 하지만 단순히 글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같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차이점은 있겠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쓰기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읽기, 생각하기, 쓰기. 결국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진 장기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필요하고 단순히 글쓰기 행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읽기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던 거죠. 좋은 작가는 좋은 작품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는 것. 특히 이건 글쓰기에만 집중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가 이 순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읽기, 생각하기, 쓰기. 읽기라는 건 뭐냐? 이 간접 경험이겠죠. 직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수용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생각은 뭡니까? 이 읽은 다음에 이걸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쓰기는 사고의 형태를 분열하는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글쓰기는 단순히 쓰기가 아니라 읽기와 생각하기와 쓰기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저 말고 다른 분이 생각하는 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죠. 글쓰기도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표현하지 않으면 인생이 답답해요. 하여튼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전문 강사 같은 분들은 말로 하는 거고요. 우리 에일리는 노래로 하는 거고요. 노래나 춤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창호, 이세돌 이런 사람은 바둑으로 하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 욕망, 소망, 충동, 이상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글쓰기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글쓰기는 다른 것과 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활동이기도 해요. 특히 이 지식기반 사회, 정보통신혁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글을 쓰고 그걸 유통시키는데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글을 써서 그걸 남한테 유통시키는 것은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글을 쓰고 유통시키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스며들어왔어요. 지금은 공부하는데도 글을 써야 되고요. 직장 생활도 글 써야 되는 사람, 글을 쓰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그런 직종이 태반이에요. 생필품? 그러니까 기호품이 아니라 생필품처럼 돼버린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글, 문학적인 글 이거는 사실 좀 아무나 못해요. 그거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그러나 산문을 쓰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생활 글쓰기는. 훈련법은 영업 비밀인데 그래도 딱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주 정확한 어휘와 훌륭한 문장으로 잘 쓴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읽는 거. 이게 굉장히 빠르게
글 쓰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고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책, 그런 거는 정말 평범한 일상적인 언어로 정말 고급스러운 문장과 탁월한 논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좀 두꺼운 책인데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책,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저는 그걸 한 5번쯤 읽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약간 문학적 글쓰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토지 1부, 2부 여기를 한 10번쯤 읽는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휘, 문장, 그다음에 서로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 이런 것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밌게 읽고 잊어버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 등장하는 많은 어휘와 표현이나 문장이 내 것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만 쓰지 말고 작은 이제 메모지 같은 수첩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30분만 하루에 아무거나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보는 풍경을 묘사할 수도 있고, 뭐 어디 카페에 있는데 맞은편에 멋진 남자, 이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묘사해도 되고요.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황당한 생각을 적어도 돼요. 적고 찢어서 보관해놔요. 이렇게 날짜 적어가지고 계속 보관해놓고 한 달, 2달을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내가 적은 거하고 2달 전에 적은 걸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느껴요. 오? 내가 달라졌네? 그런 거예요. 축구로 치면 기초 체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드리블이나 이제 슈팅이 안 돼요. 30분 하루에 글을 쓴다는 거는 30분 매일 러닝을 하거나 단순한 그 축구 동작을 반복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요. 그러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근육이 생겨야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30분 아무 글이나 적기, 이거를 1년을 하면요, 그 사람의 글쓰기 실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배웠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듣고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혼자서 하긴 힘들죠. 혼자서 글쓰기는 매일 하면 좋게 된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힘드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보시고 글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고민되고 있으시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글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고민되신 부분이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글쓰기란 무엇인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